안녕하세요. 케이스튜브 위원회입니다. 네, 저는 케이스튜브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닝스파크 이사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임지영입니다. 오늘 저희 케이스쇼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임철일 교수님께서 교수 설계가 수업 실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공학의 여러 주제 중에서 제가 평소에 연구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수 설계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교수 설계라고 하는 파트가 교육공학 영역에서 이렇게 소개되지만 학교 현장에 가보면 그건 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의 분야에서 그 커리큘럼이 국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교과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하면 되지 뭐 따로 뭐 예컨대 분석을 하거나 또는 무슨 테크놀로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그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주로 이제 몇몇 그 교육공학자들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뭐 밀리터리 트레이닝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대학에서 새로운 교과목들을 계속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수 설계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런 분야가 그런 현실이 있었지만 드디어 이제 그런 수업 실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수업 실제는 학교 교육의 수업 실제인데 그 학교 교육의 수업 실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교육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소개받았겠지만 교수 설계가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 5개 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한 25분 내외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수 설계와 관련돼서 이제 특히 교육공학 맥락에서 저희들한테 몇몇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항상 교수 설계라는 게 어떤 거고 왜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아주 컨텍스트를 하나 만든다면 A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에 관해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주제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영어 교육에 있는 교수님들이, 과학 교육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는 컴퓨터 교육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로 AI를 다루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 영역이 아니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괜히 끼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실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몇몇 학자들은 근데 AI를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공학자인데 초등학교에 가서 AI를 가르치는데 다만 거기에 약간 교육 방법 요소가 포함되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도 있긴 있어요. 여전히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AI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육공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각 교과의 지식이라든지 특정한 컨텐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부분, AI 융합 역량. 여기 표도 나와 있지만 AI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의 이해를 포함해서 뭐 이해, 활용, 융합까지 올라가서 세 상단의 융합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흥미롭게도 컴퓨터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쪽에서 AI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AI를 가르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들 뭐 일주일에 2시간? 이거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여러 다른 사람과 협의해서 일반 교과의 선생님들이 AI를 이해해서 AI를 융합하는 수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교과 교육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교육공학자들한테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공학자들이 생각할 시점이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요거겠죠. 작년부터 이루어진 AI 디지털 교과서가 또 아주 핫한 그 영역인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라든지 몇몇 전문 연구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긴 있는데 여전히 교사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와요. 그래서 모형들이 막 나오고 있고 아마 금년 말 내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모형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지거나 보급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수 설계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특히 이 AI 융합 역량이라든지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탄력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을 이제 조금 일반적인 말을 하면 제가 이제 AI 융합이라든 AI 디지털 교과서를 갔지만 교육공학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졌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매체,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넘어가고 멀티미디어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이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또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 또는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패들릿이라든지 니어파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최정점에 있는 게 챗GPT나 달리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자들은 주로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영역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의 그 연장선에서 교수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1년 매체가 쭉 발전되어 지금 챗GPT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언급됐던 게 바로 어시어 모형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어시어 모형도 매체가 있긴 있지만 학습자를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또는 매체가 있는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처음에 요구 분석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반영된 대표적인 모형이죠. 근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육과학 처음 공부할 때 등자, 스톱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말을 탈 때 발을 이렇게 들여놓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중세 때 누군가 이제 요 등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 등자가 있으면 이 등자를 이용해서 말을 이제 이렇게 그 안전하게 몰고 가는 그런 도구를 썼는데 요 밑에 보시면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등자를 통해서 사람의 발로 해서 이게 여기 큰 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도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융합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등자가 있지만 그 등자를 다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큰 기병에 창으로 만들었더니 그때 이제 지금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탱크와 비슷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나타나면 다 쓰러지는 거야. 그냥 일반 사람들. 그래서 전쟁에서 엄청나게 이제 효과를 봤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창의적으로 매체가 나왔지만 이런 툴이 나왔지만 그 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창의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저는 ID다 혹은 그 연장선에서 IST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수 설계라고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약간 혼선이 있긴 있지만 하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에 누가 이야기를 했겠죠. 매크로하는 아이디와 마이크로 아이디로 두 개로 나누어서 매크로 아이디어는 요 IST 프로세스, 딕과 캐리 모형이고 제가 이제 지난 2010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교수 설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RPIS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박스와 에로우로 이루어져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사용성 평가를 두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지금 교수 설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한 거. 단위 수업을 당장 할 때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간의 수업의 사태라고 하는 이 모형은 이후에 이제 메릴이라든지 라이겔로스 넘어가면서 다양한 인스트럭션 스트래티지 쪽으로 개발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이쪽에 교수 설계로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 설계 적용은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IST와 관련돼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 있어 왔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이 있고 교과서가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주 정년되고 세련된 국가교육과정을 가진 나라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하고 또는 뭐 행복할 수 있어요. 교사들은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과정 개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해서 수업을 적용하는 것도 좀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 아이디어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형 외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모형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설명식 수업이 다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PBL 말씀을 드리지만 PBL과 관련된 그런 모형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디도 몇 가지 기본적인 모형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굳이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주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적당하게 학습자들의 액티비티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형이 굳이 필요할까?
뭐 간의 정도의 큰 틀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수업과 약간 비슷한데 PBL 그건 뭐 너무 하기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학교는 적당히 아주 메이저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약간 그 균형을 깨트리는 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실제적인 요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실제적인 어떤 틈을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국가 단위의 교육관이 물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단위로 자율성에 기반하는 참여식 또는 융합 수업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지난 몇 년 전부터. 더 이건 커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가 아주 강력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지만 국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별 단위, 뭐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다른 어떤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보기에 아이의 답이라는 사업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트가 좀 있는데요. 예컨대 예를 들면은 현재 지금까지 과학교과가 이제 스템으로 해서 지금 있어 왔었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AI를 융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과학창의재단 그쪽에서 먼저 한 2, 3년 이미 시작됐고 AI 융합교육학과가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이의 답이 2년 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발인데요.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인데 여기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를 들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미래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어려워하니까 저희들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 좀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ISD를 약간 변형한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를 그쪽 사람도 같이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전체 인천시 교육과정의 100으로 둔다면 한 90%는 일반 교육과정이고 요 10% 정도가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새로운 종류의 학교 단위의 교육 자율성에 기반하는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수요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듀테크입니다. 이 에듀테크가 예전에는 이제 내용의 딜리버리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학습자의 주도성을 가지는 그런 에듀테크를 지향하고 있고 이러는 순간 교수 설계가 좀 필요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터치 사업단이라는 엄청난 연수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코어 중에 하나가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디맨드가 아주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도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건지 좀 고민해보자.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모형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게 이른바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인터랙션은 끝이었는데 이 클라우드 기반을 하게 되면은 현재 노트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고 그게 LMS로 연결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수업 설계가 보이고 여기에 지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몇 가지 그 영역으로 나누어져 수업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쭉 이루어지고 각 영역별로 데이터를 또 어떻게 수집할 것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수업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블렌디드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인기를 끌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가상현실이 주는 어떤 이점 때문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때 수업 설계가 또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실질적인 요구들을 반영한 어떤 지식들도 있는데 예컨대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현업에 다시 복귀했는데 요 모형이 기반하고 있는 게 초기 그 AI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의 초기 형태인 똑똑 수학 탐험대가 이미 나왔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그 부분을 똑똑 수학 탐험대 그 자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분석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할 것.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가운데 똑똑 수학 탐험대를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 연구자는 저는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활용할 건지에 관한 모형들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없었을 때는 그냥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다른 방식의 설계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아까 IST와 같은 그런 어떤 모형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겠고,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건데요. 이 송유경 선생님도 초기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막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학교 현장에 갈 때 데이터 사이언스도 가르치고 국어과의 토론식 수업도 가르치고 사회과의 어떤 경제 개념을 세 개를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융합을 하는 어떤 교과목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여기 가운데 보면 뭐 논제의 설정, 데이터의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몇 개의 주제 영역이 합쳐져 있는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냥 할 수 없고 이런 약간의 프로세스와 스트래티지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보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형을 적용해서 하는 수업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교사들도 훌륭하게 그 경험을 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처럼 저희들이 제가 이제 두 개의 IST와 스트래티지에 해당되는 어떤 이론적인 것과 그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이 했던 결과물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프로듀싱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기존에 있는 몇몇 그 연구 방법론과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설계나 개발이 포함되고 있다. 이것에 좀 집중을 해서 이것들이 드러나는 연구 방법론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그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저희 연구팀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목을 하고 요게 지금 원서인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기 안동대학교 정현미 교수님도 오래전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서도 있고 이런 방법론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터디인데 Designing, Developing, Evaluating, Instructional Program, Process, Product.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코어는 어쨌든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에센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교육의 에센스는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장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스트럭션인데 그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설계 개발할 거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그런 개념 정의를 일찍이 했었죠. 리치 앤 클레인이.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 매우 중요한 그 아이디어는 물론 이제 저는 형성 연구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좀 더 보편적인 방법론이 이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이른바 내적 타당화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많은 선행 연구로부터 가져와서 적당하게 좋게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전문가들이 외부의 그런 전문가들, 그 정도는 괜찮겠다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익스페리멘트 리서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어떤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찾아내서 그걸 검증하는 그런 엄격한 실험 연구가 아니라 많은 디자인 원리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정연하고 만든 다음에 이게 작동하기를 기대하는데 바로 하면은 위험하니까 이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고 이때 많이 연구자들이 실은 깨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아주 엄격하게 그 프로세스를 잘 받은 부분은 이 원리들이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와요. 뭐 CVAI나 IRA가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 그 도구인데 이 점수가 높아야 이제 연구자들끼리 합의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전히 현장에 적용하면서 외적 타당화까지 갑니다. 그래서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을 보면 최근에 이 두 개까지 다 하면 연구 범위가 너무 넓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앞부분에 원리를 만든 다음에 내적 타당화 여기까지 하고 끝. 그래서 논문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하는 여기까지 해서 통계적 검증까지 해서 내주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연구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 대학에서 석사 박사 논문들은 되게 두 가지를 다 일단 좀 욕심을 내서 하고 있죠. 영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연구 방법론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입 1과 타입 2로 우리 연구자들이 매번 좀 때로는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일반적인 모형과 원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모형과 원리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그런 다양한 기존에 있는 모형과 원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연구도 있다고 리치 앤 클레인이 말했고, 이것은 뭐 설계개발 연구법문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게 이제 요게 밑에 게 조금 더 과학적이고 교육공학적으로 이제 정연된 방법론,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례 연구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개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제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여러 연구들이 나오지만 진행하면서 조금 더 연구실 차원에서 이렇게 정연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교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원리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의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또는 모형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리들을 혹은 스트래티지들을 그대로 다 적용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못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면 잘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른바 사용성 평가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내적 타당화 프로세스를 끝난 다음에 외적으로 완전히 적용되기 가운데쯤에 이걸 아마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인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교육 전문가, 때로는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방법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가상현실 화면인데, 그 가상현실을 완전히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크업 형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인 어떤 학생이나 교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용성 평가 연장선인데요. 이것들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절차도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마크업이나 사용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분명해질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은 같이 연구자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조금 이제 그 좀 특이한 주제인데, 자, 양적 연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준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좋았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여기 학습 분석학이나 이런 분들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했었을 때 이런 면담을 벗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학습자의 데이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눈동자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쪽에도 이제 아이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집중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어느 자리에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뭐 어떤 자리가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말고도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모달로 이런 데이터를 얻어서, 여기도 지금 제가 몇몇 화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시도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이디어 되고 내적 타당을 거쳐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마지막에 면담 혹은 서베이 이것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동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 방법론의 정교화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좀 정리해 보면은, 교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쭉 계속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적인 요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융합 교육이 나오면서 더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AI 융합 교육 아까 선생님들 3명이 있는데 지금 현직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학술지에 냈어요. 저가 이제 훈련시켜서 한 학기 동안 해가지고 푸시해서 내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학교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AI 쪽에 조금 코스웍을 들어서 이제 AI 융합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아이디어, 즉 디자인 원리들을 찾아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해서 그 효과성을 보라, 이렇게 했더니, 아까 어떤 분이 학교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이분은 접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한 학기 동안 했고, 한 학기 말에 이제 논문 게재 신청을 했고, 이제 논문 된 팀은 이제 몇 팀, 뭐, 반타작 했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분들이 왜 이걸 하냐면, 자기는 기존에 예를 들어 전부 다 수학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걸 AI 융합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 새로운 어떤 이머전트 요구니까. 물론 이게 나중에 스탠다드로 바꿔지면 또 이것도 더 이상 교수 설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AI 융합 자체의 성격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과 중심으로 수업하는 틀이 흐트러지면서 그게 좀 줄어들면서 다양한 주제 또는 이런 AI 융합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면서 교수 설계의 영역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 학교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물론 이분들은 이제 석사 논문이라든지 석사 과정에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모형들을 만들어야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이에답 지금 이번에 이번 금년 내년 사이에 엄청나게만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AI가 뭐냐 이것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교환과 모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런 아주 중요한 소스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융합교육 관련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원리와 모형을 만들어서 일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리소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것 핵심은 바로 좀 프랙티컬 해야 된다. 즉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원칙, 모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수업 실제, 좀 거친 수업 실제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끌어내서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게 두 가지가 이분들이 수업에서 활용을 했고 다른 교사들 이걸 가져다 약간 이제 변형을 하겠죠. 그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업 실제를 좀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입니다. 교수 설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굉장히 인지적인 자극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질문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AI 활용 교육을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교수학습 모형들, 관련된 모형들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또 뭐 자세한 또 연구 방법론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이제 AI 활용 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모형들을 살펴봤을 때 개별화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수학이나 이제 과학 교과가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형들이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뭐 교육 과정의 어떤 재구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교실 수업에 적용을 했을 때 아예 제가 봤을 땐 교실 생태계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학교에 있는 현장 교사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이제 아이에답 1차 사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현장 교사분들하고 이제 FGI도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뭐 교사분들,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하는 바, 걱정하는 바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수업을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개별화 학습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실에서 이제 1대4로 이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교수님의 생각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네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활용 교육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른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걔네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으로 AI 디지털 교과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근데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정보 선생님이 예전에 자기가 수업했던 것을 했을 때 어려움을 걔가 도와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럼 그것은 AI를 활용을 내가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때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영역이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지금 저도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이제 좀 꼬장꼬장한지 모르겠지만 AI 융합 교육은 좀 달라요. AI 융합 교육은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을 할 때 이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파리가 이렇게 세로 무늬가 있고 가로 무늬가 있대요. 그걸 이제 중학교인가 어때 그 이파리에 대한 공부를 하나 봐요. 그걸 공부를 이제 예전에 사진 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것을 이 AI 중에서 이렇게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공부하면서 AI에 관한 그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지식도 획득을 하면서 그 교과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게 예를 들면 있어요. 그 경우는 AI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AI도 공부하고 쉽게 말해 AI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과도 공부하고 근데 AI를 공부하는 것이 이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라고 지금 언급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교수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여전히 AI 활용과 관련돼서도 물론 교수 설계가 필요하지만 AI 융합 수업이 조금 더 교수 설계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 첫 번째 질문 어떤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늘상 이야기해왔던 교사가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거다라고 하는 티처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환경을 설계하고 아까 AI 활용도 AI 융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기술들이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수업을 설계할 거냐라는 의미에서의 퍼실리테이터. 이게 딜리버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기대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 그 교사의 전문성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바로 교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그때 AI를 포함한 많은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교사는 그렇게 잘 못하죠. 그거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랄 거예요. 아, 저 교사들이 저렇게까지 다 설계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설계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지. 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연수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아마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선생님 말씀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 개별화, 자기조절 뭐 이런 부분들이 AI 활용하면서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와 연장선에서 어쨌든 교사가 스스로 설계하는 영역. 지금 그 AI DT와 관련돼서도 결국 이번 하반기 하는 연수의 코어도 그 AI DT를 가져다가 어떻게 내가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낼 거냐. AI DT로 막 공부를 하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요. 근데 AI와 DT가 한번 애들이 경험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모형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교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아이의 답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우려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때 교사들이 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답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오기 전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왔었어요. 왔었고 그 부분은 뭐 AI DT가 와서 맞춤형 수업으로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여전히 계속 이끌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우리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협동학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다 쭉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대학원이나 학부 수업해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서 학교 현장도 학교 바깥에서 우리가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소통해야 되고. 교실 수업에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일상적인 프랙티스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험만 보면 안 돼요.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더 일상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가 비난을 받는 공교육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탈출할 수 있는 구멍 중에 하나가 공교육이 만약에 똑같이 사교육처럼 막 엄청나게 일타 강사가 와서 강의를 막 하고 애들이 듣고 이렇게 그러면 못 따라가지 사교육. 그런데 협업을 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사교육기관에서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교육기관의 핵심이고 그것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교육 철학으로 강조를 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도 있고 그냥 느낀 점도 있었는데 저는 대학에 있는 연구자의 렌즈로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이론 혹은 모형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 설계 모형이라던가 교수 설계 원리가 왜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괴리가 발생하는가를 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그 제 개인적인 현재로서의 생각은 모형이나 이론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걸 큰 틀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제공하는 게 그 모형과 이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저희가 계속 아까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 학생 혹은 굉장히 교과의 특성이 다르다던가 맥락의 특수성이 가지고 오는 그 괴리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지금 앞으로 이제 교수 설계 그 교육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앞으로 모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해서 이런 맥락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교과 특성, 아니면은 학생들의 수의 특성, 아니면은 최근에 저는 군사교육에서 이렇게 모형을 도출을 할 때 군인들이 하고 있는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깨달았던 연구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와서 모형화를 한다면 어떤 맥락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 설계 지식이 어떤 거이냐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매우 이제 그 근접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좋고요. 근데 아까 제가 가네 또는 나인 이벤트라든지 켈러의 악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PBL 이론 또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딕과 캐리 모형이라든지 제가 이야기한 RPIS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일반적인 모형이죠. 그리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하고 참고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모형의 특징이고 물론 그 사람들도 그 모형을 저를 포함해서 그 모형을 제시한 사람들은 이 모형은 이제 조금만 현장에서 이렇게 고민해서 좀 응용성 있게 하면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현장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특수한 조건의 현장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모형이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화된 모형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료, 이창권이나 저런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의 모형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역량.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자, 문제 해결 프로세스 다 해보자. 물론 좋은데 예전부터 이야기 나왔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야만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모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AI 융합 교육의 어떤 한 가지 단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에 연구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연구도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목표. 아까 이제 선생님은 교과라는 말을 했는데 교과를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학습 과제의 목표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문제 이해 역량이고 밑에는 보면 데이터 리터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명시적으로 이 모형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역량이다. 예를 들어 자기조절 학습도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고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모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 같아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는 워낙 선생님들이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과에, 영어과에, 사회과에, 수학과에 이게 전통이 심했지.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우리 교육공학자들은 그 학습 과제의 유형 또는 학습 과제의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축이고 두 번째는
바로 테크놀로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여기는 지금 저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육 주변에 있는 마치 공기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언제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책상하고 그 책만 있었던 그런 시절은 이미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주변에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것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그거 없이 사는 것은 마치 뭐 금붕어가 어항 바깥에 사는 것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 영역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교수 설계의 어떤 특정화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특징을 고려해서. 그래서 목표, 그 다음에 학습과제의 유형, 뭐 그런 것들이 그 아주 중심된 그 다양한 종류의 모형과 이런 것들을 나오게끔 하는 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의 학습자가 어린 학습자,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뭐 대학생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군인들인지 거기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긴 있지만 뭐 그 부분을 고려하지만 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습 목표의 유형과 그 테크놀로지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교수 설계 분야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 설계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예요.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현실, 그 중에서 뭐 게더타운 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 뭐 원더버스라고 해서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 환경을 얘네들이 만들어놨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에 관련된 과제는 우리가 좀 뒤따라가는 면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테크놀로지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것을 최전선에서 하는 사람이 저는 교육공학자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교과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지. 근데 그 테크놀로지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유가 그거 같은데, 뭐 테크놀로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줘야지. 많이들 따라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과제의 특성 혹은 학습 목표,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공감이 됐던 거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옛날에 매크로와 그리고 마이크로 IST가 다르다.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IST는 굉장히 다를 텐데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매크로한 IST에서 많이 활용되던 방법을 많이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론 뭐 사용성 평가나 아니면 모컵, 라피드 프로토타입 같은 방법론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론이나 그리고 방법과 또 방법론은 다르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 아니면 관점들에서 체계적인 교육공학만의 방법론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 부분 너무 공감됐었습니다. 그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이 지금 이렇게 리치 앤 클레인이 했고, 지금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서프라이즈였고 좀 어쨌든 감사했던 게 어떤 정현미 교수가 오래전에 그쪽 안동대학교 있으면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2004년도부터 서울대에 있었는데 서울대에 와서 조금 뭐 한동안 하다가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을 몰랐어요. 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이지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재 치과대학 교수예요. 이지연 박사 아주 그 이쪽 분야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치과대학 가 계시는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여기서 쓸 때 그런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들한테 소개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어쨌든 전통적인 실험 연구 방법론에 비해서 우리한테 조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유명한 리치 앤 클레인이 만들었고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적용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변형들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어요.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 이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 이제 계속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마크업에 해당되는 걸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금방 말씀해 주신 어떤 디테일한 어떤 변형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멀티 모델리티라고 내가 말했던 부분을 학습 분석학 연구하는 사람들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학습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 그게 학습 분석학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고 그 대상이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을 할 때 학습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 특정한 교수 방법에 대해서 막 신경을 내고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면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조금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이미 공부할 때 애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타당한 어떤 전략을, 좋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타당한 어떤 결과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서 그런 부분 정교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여전히 돈이 많이 들고, 아까 IRB 문제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데이터 수집하는데 애들이, 난 뭐 굳이 내 생체 데이터 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저 마지막에 프랙티컬 모델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 과정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공학자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AI 융합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공학자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지겠구나라는 부분에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도 또 프랙티컬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직접 좀 개발도 해보고 적용도 하려고 하다 보면 딱 거기서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라는 수준이 이제 학교 교육으로 가면 이제 수업이라는 단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이크로의 단위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로 갈수록 맥락 특수성이 더 중요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어쩌면 마이크로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론가보다는 현장 교사의 창의성에 맡기는 아마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금의 AI 융합교육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봤을 때 마이크로의 수준을 교육공학자는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타당하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현장 교사에게 가장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항상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 설계와 관련된 어떤 그 에센스를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교수 설계와 관련돼서 아주 원론적인 그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소개받았을 법한 이게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요소가 좀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내가 어떤 수업을 설계하려고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나 이러이러한 원리를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이해 역량을 하기 위한 어떤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와 이러이러한 원리를 반영하면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리와 절차를 주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포함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종의 그 프레임워크 비슷하게. 그런 의미의 테크놀로지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 연구자는 이제 적당히 했는데 대부분 저 연구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할 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수업에 적용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이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약간 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적당하게 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표현하면 그게 이제 아트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원리와 전략대로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게 생겨. 그럼 원래 그것도 실은 원론적으로는 그 부분도 반영을 원래 디자인 프린시플에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건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고려했지만 대부분 작동돼요. 저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작동하면서 약간의 이제 이상한 게 나타나면 창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머전트하게 디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제 아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또는 때로는 그런 부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서 저기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 만든 것을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좋아. 갖다가 이렇게 써요. 그런 상황을 우리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때 그 사용자는 원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고 가져다가 자기 맥락에 쓰지만 그대로 쓰면 제일 좋고 해피해. 근데 안 맞아.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게 이제 디자인의 어떤 아트적인 측면이 이건 연구적인 측면에서 만든 거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수업을 정말 설계해서 개발할 때는 아트나 이머전트 요소가 들어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되면 해피.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인간의 행동 아닌가? 그게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교수 설계나 어떤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을 왜 해야 되는지, 저기 프랙티컬 날리지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할 때 선생님 말씀을 잘 이렇게 글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특정한 상황을 막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뒷과 캐리 모형 가지고 그대로 쓸 때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 집어 던지지 않고, 이거 이렇게 되고 하면 좋겠네. 하죠. 더 이제 기분이 나빠서 RPIS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거 차라리 사용성 평가를 대놓고 가운데 있는 게 좋겠어. 근데 실은 뒷과 캐리 책 모형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제일 첫 장에 보면. 예전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리커런트, 사용성 평가라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걔네들도 별 수 없어. 자기들 모형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모형을 바꾸진 않았지만 앞에 1장에 보면 자기들 모형도 이 부분을 감안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는 모형 안 바꾼다고.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 RP 개념을 안 집어넣지. 안에 1장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설계자, 연구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특정화된 모형을 만들고, 적용 단계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아트적인,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교수 설계라는 프랙티스를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오해를 기계처럼 딱 갖다 그대로 쓰는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 조리는 아니다. 그 점만 좀 강조하면 돼요. 저는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프랙티컬 모델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주저하고 좀 저의 도전을 좀 멈췄던 이유가 제가 만들었던 게 실제 현장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게 저의 한계이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은 좀 하면서 주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을 실제로 사용자인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정말 아트적인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개발을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나니까 조금 덜 두려움과 약간 이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도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위안이 굉장히 되기도 합니다. 교수 설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아마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트냐 아니면 테크놀로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처음에 나왔다가 좀 이렇게 흐릿해졌는데, 아마 초기에 이 교수 설계 지식 혹은 교수 설계 프랙티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했지만 금방 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누구가 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추럴리스틱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설계라는 게 이런 거다. 교수 설계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질적 연구자들이 좀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누군가 분석해 주는 게 좋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네, 저는 질문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앞에서 해주신 질문들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결국 이 모델과 현장의 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배경은 저는 연구자이지만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이제 진로를 쌓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교육공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들이 대부분 설계 연구, 그러니까 현장에 임팩트를 주는데 되게 그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육공학 연구자로서 이런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게 되는 동기라든가 혹은 이런 연구의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던 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교육학과에 이제 있는 교수인데, 교육학과에 이제 저희 서울대만 해도 한 20몇 분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전공이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근데 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하고, 행정제도를 어떻게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 발생할 때 어떻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또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책임질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할 거냐 관련돼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학습자의 뭐 의견을 존중하면서 뭐 피드백을 주면서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걸 계속 다운해 가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프랙티컬하게 도와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공학자들은 그렇게 이런 교육의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떻게 중에서도 특히 프랙티컬하게 제공한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공학자들이나 교육공학적인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석박사 같은 연구원들이 하고 그 연구원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의 계기가 됐던 것은 여전히 저한테 임팩트를 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90년도에 가서 한 4, 5년 동안 미국에서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공학이 한참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해서 유학생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가서 그런지 정말 제가 봤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공학을 설명하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아주 그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영향을 미쳤던 게 아주 프랙티컬한 지식. 지금 저기 보면 딕과 캐리 모형도 우리가 소개를 받고 뭐 그 연장선에서 3개 정도의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어드밴스 IS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그 교육이 정말 발생하는 현장, 공장이면 공장, 뭐 주변에 있는 어디에 가서 그 의뢰인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교과서라든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프랙티컬한 난리지가 있고 그 난리지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던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스트래티지, 제가 라이거러스를 좀 언급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아주 마이크로한 스트래티지를 보면서 그냥 뭐 설명을 뭐 효과적으로 잘해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러닝 태스크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수업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연구나 실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지금 교과 중심의 굳건한 틀에서 마침 벗어나는 그 융합이라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의성이라는 아이디어, 또는 학습자 주도성이라든 자율성의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 교육의 어떤 끝부분에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시절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이것을 잘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훨씬 더 교육공학자들이 다른 교과 교수님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어낼 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도 여전히 가지만 좀 자율성 영역이 열어졌기 때문에 아까 인천시 교육과정도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해봤고, 또 그 AI 융합교육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쪽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장학사님, 뭐 장학관님, 뭐 해당되는 교수님들을 지금 엄청나게 만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디가 이제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도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또 어떻게 가는데, 이제 마침 그 AI DT가 또 뒷단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아이의 답이 지금 가고 있고 AI DT가 와서 처음에 약간 경쟁적 관계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아이의 답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I와 관련돼서는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들,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그 AI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캐치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리터러시 이야기했지만 일상적인 리터러시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우리가 가르쳐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공학 영역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팔로우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형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지도, 비지도 학습 말고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일상적인 지식, AI 지식으로. 우리는 좋네. 뭐 이거 갖다가 또 이제 쓸 일이 많아지는 거지. 뭐 아까 여기 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비디오 만들어 이제 막 떴잖아요. 그 놀라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수업에 활용할까?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무지무지 그 영역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수업 설계가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쓰면 안 되고. 그런 점에서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공부해야지 뭐.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같이 너무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네. 혹시 교육공학계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이렇게 이 발표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교육공학계에서 훌륭한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런 방식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침 이제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좀 현재 맥락에도 맞고 또 원래 기본 펀더멘탈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교수 설계 파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또 좀 더 제가 클리어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미흡한 점도 좀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좀 더 정연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저도 됐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뭐 이런 기회 이제 나중에 이게 영상 자료를 통해서 많은 교육공학에 관심 있는 현재 연구자들 또는 관심 있는 새로운 어떤 학부생들을 포함해서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현실로도 느끼고 있는데 교육공학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 교육공학자에 대한 불신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뭐 해봤자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게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어떤 선생님이 그 경영대에 가서도 지금 작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영대, 뭐 학부대학, 교양과, 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기업, 군, 그 다음에 이제 AI 융합이라고 하는 학교 현장 필드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그 디맨드에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수요가 많으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하는 영역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수 설계라고 하는 파트가 교육공학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성격이 뭐야?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는 한 가지 그 메인스트림으로 좀 가져가는 것을 좀 포함하면 더 좋겠죠. 경쟁하는 필드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관통하는 어떤 틀로 교수 설계라는 파트를 좀 가지고 가면 더욱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임철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고맙습니다. 이번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